이번에는 논증을 개선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으로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는 논제 개선을 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논증을 개선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과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증을 했는지 분석을 해보고 논증을 개선해보는 연습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사례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 중에 한 사례는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사례 중에서 일부 단락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세부적인 논증하는 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구조의 흐름이 있어요. 논증 흐름.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고 분석을 할 거고요. 나머지 샘플에 대해서는 일부 논증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례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냐면요. 제가 드린 그 노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션 링크로 들어오면 사례 2개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뜰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전체 구조를 이루는 지금 할 그 사례가 들어가 있는 사례 1 링크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사례 2 링크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사례 1 링크로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면 사례 1 전체 구조를 이루는 논증 평가하기 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원문의 제목은 임종 결정에 대한 존중, 경건한 육탈된 뼈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5분 정도 읽어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원문의 형태는 대충 이렇게 이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5분 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부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5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를 제가 단락 1부터 5까지 숫자를 매겨 놨습니다. 먼저 단락 1과 단락 2, 단락 3까지 이제 논증을 좀 살펴보고 4, 5는 간략히만 본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1은 서론이고요. 서론에서 일단 부정적인 견해, 바로 중증 치매 환자가 치매에 걸리기 전의 결정, 특히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에 3가지 근거를 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어떤 3가지의 근거 있고 이 3가지 근거가 어떻게 최종 결론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럼 단락 2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단락 2는 심리적 연속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심리적 연속성 얘기를 할까요? 바로 걸리기 전에 자신과 치매가 걸린 환자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동일성에 기초해서 번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성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인격적 동일성이니 심리적 동일성이니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를 위해서 로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의 구조가 건전한 것인지, 연역 추론이라면 이것이 건전한 연역 추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표현상으로 나온 전제들을 보면, 먼저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중증 치매 환자는 바로 심리적 연속성이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밑줄치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심리적 동일성을 지닌다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 인격적 동일성을 지닌다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심리적 동일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 동일성을 지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개인 동일성이라는 표현과 인격적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거의 동의어로 썼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인격이라고 할 때 이제 person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냥 사람 하면 man, human being 이런 말을 쓰고, 인간 이런 말을 쓰고요. 인격이라는 말이 조금 전문적으로 쓰이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의 인격 동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로크의 인간 오성론을 가지고 왔어요. 심리적 연속성, 인격 동일성 이런 말을 엄밀하게 잘 썼는지까지 깊이 파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로크의 인간 오성론을 가지고 왔어요. 인간 오성론을 가지고 오면 논증이 되나요? 로크가 만약에 나와 유사한 주장을 했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면 로크가 옹호한 바로 그 방식으로 나도 옹호를 해야 논증이 되겠죠. 아마 좋은 논증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로크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인용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로크가 어떻게 그것이야말로 바로 인격 동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심리적 연속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인용은 없어요. 로크가 인간 오성론에서 심리적 연속성과 신체적 연속성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논의하고 있다까지만 인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역설하고자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선언만 하고 있고 논증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크를 통해서 논증을 한다면 로크의 주장이 아니라 해당 논증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달아놨죠. 로크를 인용을 한다고 하면 로크의 주장보다는 논증을 가져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증을 하고 있냐면요. 왕자와 이제 구두 수성공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로크가 독자에게 왕자의 영혼이 구두 수성공의 몸에 들어가서 모든 왕자의 생각을 가져가서 알려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봐라. 이 시나리오에서 왕자라는 인격 펄스는 결국 구두 수성공으로 식별되는 사람에게 지속이 되게 된다. 왜 인격이 지속이 되냐? 바로 생각. 심리적인 상태, 생각이 지속되기 때문에 인격도 지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것도 물론 이것만 사실 인용을 하게 되면 논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로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례 자체가 어떤 옹호를 위한 좋은 사례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사고 실험에 불과하거든요. 이 앞뒤에도 인격의 동일성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런 논증들을 좀 가져와서 인용을 해야 된다는 것.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탠포드 제가 링크를 해놓은 제시카 골든로스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번역문도 살짝 링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주장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필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가? 필자의 결론은 단순히 심리적 연속성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연속성이 없으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자신과 심리적 연속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근데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숨어 있죠. 숨은 전제고요. 자, 이런 주장을 하려면 왜 중증 치매 환자는 심리적 연속성이 없을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이전의 자신과의 지속성을 상실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인식적으로 지속성을 상실한다면 심리적 연속성도 없다. 인식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격적 동일성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까지의 숨은 전제까지만 해도 인격적으로 동일하지 않구나까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합시다. 논증이 잘 되어서 여전히 그렇다고 인격 동일성이 없으면 결정을 번복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제가 사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숨어 있어야 하냐면 인격적 동일성이 없으면 이전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건 중증 치매 환자는 이전의 자신과 인격 동일성이 없다라는 것까지만 주장을 했지 인격 동일성이 없으면 번복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증을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인격 동일성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문제를 가져오는가 이걸 좀 정확히 논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인격 동일성, 심리적 동일성 얘기를 끌고 오기까지 고려했어야 되는 사항은 이거예요. 이전의 행위와 나중의 행위, 그 행위 주체가 다르냐 같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전의 관련 행위 주체와 어떤 동일성이 필요한가 행위 결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동일성이 아닌 어떤 다른 동일성이 아닌 바로 인격적 동일성이어야 하는가 얘기를 먼저 했어야 돼요. 인격 동일성이 뭐길래 그거는 주로 행위 결정을 책임지는 주체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 그것이 인격적 동일성이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로크는 분명히 단순히 신체 심리적 동일성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동일성 뭐 이런 인간 동일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왜 인격이야말로 의사결정 행위에 책임을 지는 적절한 주체인지에 대한 표현도 조금 들어와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인격 동일성이 사실은 심리적인 상태, 그렇죠? 아까 말했던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이 같은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전히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인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가 행위의 결정을 하면 안 되는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행위 번복해서는 안 되는가? 그냥 동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전 사람의 결정을 이전 사람의 와만 관계된 거라면 되겠지만 내가 내 결정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인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앞에 사람이 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동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손해배상을 내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어떤 사람의 차를 부셨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신이 바뀌어서 인격 동일성이 없는데 내가 그거 돈을 물어줘야 돼? 라고 묻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몸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 말지를 정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좀 의심스럽죠.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의 단락과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이 단락은 인격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쉬운 번복, 부주의한 번복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격 동일성 얘기는 상관이 없죠. 그냥 중요한 결정인데 부주의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나 자신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인격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 뭐 이런 면에서도 저런 면에서도 번복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럴듯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서의 주장처럼 인격 동일성이 부정이 되게 되면요. 현재 내리는 결정은요. 번복이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결정이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논증을 병렬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논의를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나의 주장을 옹호할 것 같은 그렇지만 전혀 다른 철학에서 오는 그런 주장들을 막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되도록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근거를 나열하는 그런 논증을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단락의 표면적인 논증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둘러싼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불가역적이며 근데 신체 구조의 완전한 파괴,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은 인간을 둘러싼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결정이다. 근데 바로 임종 상황에서의 이 죽음에 대한 이 결정은 불가역적이고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이다. 소결론 따라서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논증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요성이 너무 많이 자주 등장을 하죠. 자, 뭐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은 별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성이 구체적 의미가 없고 그냥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뭐 죽음에 대한 결정은 중요하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행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개념이냐를 묻고 있는데 중요하다. 차라리 죽음에 대한 결정은 불가역적이고 존재 상실을 가져온 이 얘기를 토대로 그냥 바로 그런 행위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중요성 자체를 역설하는 게 이 단락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불가역성, 뭐 존재의 상실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행위 결정과 그런 주장을 역설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조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사실 실제 논의는 무의미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논의도 담고 있습니다. 숨은 대전제가 아마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모욕하거나 그러니까 심해하거나 삶의 종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해서 바로 이 중증 치매 발병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고 자신의 삶의 종결에 대한 모욕이 된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중증 치매 발병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바로 뒤집는 것이 바로 그런 불가역적이고 존재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에 대한 부주의한 번복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욕이고 치매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숨은 논제는 바로 중증 치매 발병 상태,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는 것이 바로 부주의한 번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락에서도 결론으로 어떤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중증 치매 발병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단락 4와 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락 4가 본론의 마지막이고 단락 5는 결론 부분인데요. 단락 4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논증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 막대한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증 치매 상태에서 결정 번복은, 특히 죽음에 대한 결정 번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다 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또 숨은 결론으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결론까지 나가고 있죠. 단락 5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를 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인격 동일성 얘기와, 그다음에 주변인에 대한 해악과, 그다음에 부주의한 결정 번복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인격 침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정리를 하고 있죠. 기능적으로 본론은 본론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하나하나 단락별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살펴봤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글을 살펴보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글의 구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논증문의 기본 구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연역 추론을 이용해서 크게 나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구조는, 글을 쓴다고 하면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질까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보통 이제 논증 구조를 소개하고, 본론의 여러 단락들, 여기서는 단락 2와 단락 3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논증을 하고, 그 다음 단락 또는 전제로 태아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자, 결론에 가서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걸 증명했고, 태아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어. 따라서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형태를 이제 띄는 게 기본적인 논증 구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연역적인 큰 구조를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연역적 결론을 여러 개 모아서, 따라서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를 한 3개쯤 모은 다음에, 자, 이거 봐라,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3개쯤 되지 않냐?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이 글도 좀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 각각의 논증이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를 논증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논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각 단락의 숨은 결론들을 살펴보면 이미 최종 결론으로 다 나가버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논증 구조를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례 1의 구조를 보죠. 오렌지색만 한번 보세요. 사례 1은 서로는 일단 3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락 2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중증 치매 환자가 이전의 자신과 인격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락 3이 그 인격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어쩌고 하고 받아주고 있나요? 아니죠. 독립적으로 인격 동일성 얘기는 이제 끝났고, 죽음에 대한 결정을 쉽게 뒤집는 것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얘기, 이 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는 인격 동일성 얘기하고는 거의 무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4에서 하고 있는 전제 3은요, 또 뭐 앞에 있는 얘기를 받아주나요? 아니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격 동일성이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인격적 모욕, 쉬운 결정 번복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해악, 이런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주장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렌지색 글자만 봤을 때 각 단락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번복해서는 안 된다까지 가고 있는가? 겉보기에는 가고 있지 않은데요. 숨은 전제들과 숨은 결론들을 잘 찾아보면 사실 개별 전제 1, 2, 3이 모두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숨은 결론을 내버리고 있어요.
봅시다. 전제 1에서 어떻게 했죠? 소전제가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 인격 동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데 중증 치매 환자는 이전의 자신과 심리적 연속성이 없다. 그 다음에 숨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인격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이전의 자신의 인격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개의 소전제가 결합을 해서 그냥 최종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치매 환자는 이전에 자신의 인격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론이죠. 이거는 전제 2나에서 내리는 결론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전제 2는 어때요? 소전제 1,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은 불가역적이며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이다. 그 다음에 소전제 2, 불가역적이고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쉽게 번복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결정권 침해고 자신의 삶의 종결에 대한 모욕이다. 그 다음에 소전제 3, 중증 치매 발병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역적이며 존재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쉽게 번복하는 거다. 그다음에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자기결정권 침해, 삶의 종결 모욕하는 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최종 결론으로 나가고 있죠. 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는 안 하고 쉽게 번복하는 거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까지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사실 한 거죠. 전제 3은 어때요? 소전제 1, 2, 3을 봅시다. 죽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의 경우 개인의 결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고통을 막대하게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소전제 2, 중증 치매 환자가 연명치료 및 안락사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가족들이 막대하게 고통받게 된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결론, 중증 치매 환자는 이전에 자신의 인격이 내린 죽음에 대한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결론 문장만 없을 뿐이지 두 개의 서전제만 연결하면 면역적으로 바로 결론이 나와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의 전제들은 서로 항상 조화를 이룰 수 없을 수 있어요. 전제 2는 예를 들면 자기결정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이잖아요. 내가 결정했는지가. 근데 전제 3은요. 내가 결정했는지와 무관하게 가족을 고통받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자기 결정이 번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치매 상황이 아닌 상황을 예를 들다. 치매 상황이 아닌데 결정을 번복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 상황이라고 자기결정권보다 주변인들의 고통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게 갑자기 더 커져야 되는, 그게 더 근본적인 원칙이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볼 분들은 주변인들의 고통 더 중시하는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랄까요? 그런 입장과 거리를 안 두면 스스로 원칙에서 모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근거를 드시려고 하기보다는 최종 결론으로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교훈. 자, 강력한 논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쟁점이 있는 개별 소전제들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답을 해야 되고요. 이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병렬로 구성된 세 개의 전제들은 서로 충돌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게 도대체 원칙이라는 건지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힘든 세 개의 원칙들이요. 그다음에 전체 구조는 그래서 하나의 일관적인 타당한 연역 구조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연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연역 구조로 하나의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또 도출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병립하는 논증을 수행하다 보면 뭔가 자신이 원칙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중요한 일은요, 전제 1, 2, 3을 많이 논증해서 여러 측면에서 결정을 번복해서 안 되는 것을 해서 자신의 일관성을 깨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사실 각 소전제들, 숨은 소전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소전들 하나하나 보세요. 다 의문투성이에요. 정말 심리적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을까요? 왜 심리적 연속성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증 치매 환자라고 해서 심리적 연속성이 없다고 함부로 볼 수 있나요? 기억을 좀 못한다는 것이 모든 자기 자신을 전부 부정하는 그런 얘기라고. 뭐가 심리적 연속성의 기준일까요? 왕자와 구두수성공은 그냥 진짜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심리적 동일성이 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은 전제, 이것도 큰 문제죠. 숨은 소전제 3, 인격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이전에 자신의 인격이 내린
다른 인격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면 안 되나요?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듯이 보통 인격 동일성의 문제, 그거는 종전의 인격이 한 행위에 책임을 질 때는 난 책임 안 져 라고 할 때 동일성을 부정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다른 인격인데 그 사람 몸뚱아리 이미 내 몸뚱아리일 수 있잖아요. 바뀐 나의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에 대한 결정은 뭐 인격 동일성이 상실됐던 말았건 내 건데 내가 결정하는 게 인격 동일성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인격 동일성 얘기가 과연 지금 1대1로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가? 의사결정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전제 1 같은 거, 전제 2에서 소전제 1, 임종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결정 불가역적인가? 뭐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결정은요, 누가 내리든 불가역적일 수 있겠죠. 뭐 이건 뭐 그렇다 하지만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해서 다 뭐 문제가 있나?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쉽게 번복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게 쉬운 번복인지도 알기 어렵고요. 왜? 그러니까 존재 상실을 가져오는 결정이 중요한 것은 불가역적이어서 그렇지. 저 못 바꾸니까. 그러면 안 죽겠다고 번복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죽겠다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성 때문에 문제였는데 사실 안 죽겠다고 결정을 번복하는 거, 결정 번복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불가역성이 핵심이라면. 그 다음에 왜 모욕인가? 모욕이 뭐길래? 왜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쉽게 번복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불가역성이나 중대한 침해일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결정권 침해인가요? 쉽게 결정하는 것도 내 결정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많이 뭔가 입증한다고 좋은 논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거, 이상하게 여길 만한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좋은 논증문입니다. 단락 내의 세부 논증 분석. 자, 이번에는 단락별 세부 논증,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논증 구조 말고요, 여러분들이 개별 논증을 전개해 나갈 때 좀 좋은 논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 몇 개를 좀 지적해 보도록 할게요. 연역 논증은 많이 봤으니까요, 연역 논증이 아닌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대개 다 여러분들은 문헌 검색형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연역 논증에 가까웠고요, 연역 논증이 아닌 걸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던 사례들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션 링크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 사례 2 단락별 세부 논증의 평가, 요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요건 이제 유비 추론을 조금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잠깐 읽어보시고 1분 정도 읽어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신체 동일성 얘기를 또 비슷하게 여기서도 하고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과 재밌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심리의 동일성. 그러니까 패러다임 개념 뭐예요? 과학의 어떤 이론이 패러다임이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 패러다임이 바뀌면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어떤 한 사람이 동일하다,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좀 재밌었는데 한번 이게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게 좋은 유추가 되려면 일단 과학적 패러다임과 인간의 동일성의 문제와 과학적 이론의 동일성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사한지를 잘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유사하다는 면은 하나도 지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보통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막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먹고 살고 이런 건데 과학 패러다임이랑 인간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게 유사하니까 과학적 패러다임과 과학적 패러다임을 다루는 태도와 인간의 동일성을 다루는 태도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설득이 되나요? 특히 그래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학 이론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도 패러다임이랑 비슷하니까 인간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추 논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기로는 이제 패러다임 개념은 바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종합적, 총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 자체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패러다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결론을 살펴보니까 종합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구나 이 얘기하려고 한 거구나. 억지로 좀 유추인데 비슷한 대상을 갖고 와서 유추를 해야 설득이 되는데 비슷하지도 않은 대상을 갖고 와서 유추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자가 수행한 유비추론과는 좀 무관하게 먼저 인간의 심리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을 좀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동일성 측면을 왜 과학에서의 패러다임과 같이 종합적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유비추론을 통해서 여기서 논증을 해야 되는데, 유비추론이라면 유사하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왜 이게 유사하지? 바로 근데 그 종합적 평가를 하는 면에서 그래서 같아야 된다는 그런 증명이 없죠. 결론은 보호자나 전문의의 판단하에 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진짜 논쟁적인 거는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복잡하니까 굳이 패러다임 얘기 안 했어도 됐을 그런 건데, 정말 논쟁적인 건 근데 보호자나 전문의가 판단을 한다고? 종합적 판단을 하는데 꼭 보호자나 전문의가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갑자기 쑥 들어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논증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 단락에서 제시되는 논증은 패러다임과 인간 동일성 사이의 유사성 통한 그 유비추론 하나뿐인데요. 주장이 3개나 돼요. 일단 먼저 인간의 심리 동일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동일성은 패러다임의 동일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동일성 판단은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종합적 분석은 보호자나 전문의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제시된 추론은 딱 하나, 유비추론 하나인데 이 유비추론으로 옹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주장은 2번 하나 뿐인데요. 이때 유비추론을 사용하면서 유비추론이 갖춰야 될 인간의 심리 동일성과 과학이론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 증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논증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납 추론을 한 것처럼 오인되지만 사실은 면역 자체가 건전하지 않은 사례를 좀 볼게요. 사례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증 구조를 보죠. 전제 1. 치매 환자가 일반적인 지적 수준으로는 내리지 않을 판단을 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제가 보기엔 이제 수문 전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적 수준으로는 내리지 않을 판단을 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지적 수준을 갖추었을 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치매 발병 이후보다 형격히 뛰어난 지적,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발병 이전에 내린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데 사실 논쟁적인 게 또 수문 전제예요. 일반적인 지적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 판단을 한 사례들이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적 수준을 갖추었을 때 결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인가요? 그래서 전제 1의 사례가 일부 사례가 아니라 근데 치매 환자가 항상 비합리적 판단을 하는 게 또 사실이라고 합시다. 이때도 정당화되는 가설은 그 자체예요. 치매 환자는 항상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지 또 수문전제 2나 결론을 증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귀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역 추론인데 그 수문 전제 2나 전제 1을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이 뉴스를 가져온다고 해서 어떤 귀납적인 추론에 어떤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논증이 좀 효과가 없는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례에서 들고 있는 핵심 근거는 실제로 영화 제작사가 AI 알고리즘을 사용했지만 동시에 다른 기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권리를 일부만 부여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례가 이 사람의 주장, 권리를 일부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기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전제 1, 권리를 일부만 부여했던 사례가 있다,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를 일부만 부여할 우리는 뭐예요? 필요성을 논증하는 거잖아요. 필요가 있다라는 걸 논증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 정도 논증으로는 어떤 정도의 증명만 하냐면 두 번째, 권리를 일부만 부여했던 정책적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다라는 주장은
그런 거 못하는데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로서 가능은 해. 이 정도 논증을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일부만 부여하는 방식이 정말 행해져야 된다. 그럼 적극적 주장을 하려면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논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작 논증에 기여를 못하는 사례들을 뭔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잘 보면 정작 논증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황한 사례. 자, 이 사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머니코드와 불편함 골짜기 사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머니코드 사례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논증에 기여를 못했고, 사실 더 강화했어야 되는 사례는 불편함의 골짜기 사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죠. 도대체 어떤 사례를 들면 내 논증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단락의 논증 구조를 한번 볼게요. 피카소의 스케치는 비싼 가격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누군가의 스케치에 그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노력 때문이다.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든 것, 아름다움의 결과가 항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 단순히 누군가의 작품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 전제들 중에 연역적으로 기여를 하는 건요. 누군가의 스케치에 권리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노력 때문이라는 전제지, 피카소의 스케치가 비싼 가격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던 그 사례가 아니에요. 그 사례는 연역적으로 기여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건 논증에 기여하는 전제겠죠. 피카소에게 결과적으로 권리가 인정된 사례를 가지고는 이런 건 권리가 인정돼서는 안 되는 걸 논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전제, 제일 논쟁적인 사례는 뭐였겠어요? 누군가의 스케치에 권리 인정받는 이유가 아름다운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쏟아부은 노력 때문이다 라는, 그게 사실 논쟁적인 거거든요. 그 직관에 부합하는 사례를 가져왔어야 돼요. 직관적인 사고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려면 어떤 사례를 들었어야 될까요? 바로 누가 봐도 A 것이 아름다운 결과물이기까지 한데 노력을 하나도 안 했거나 거의 안 해서, 그래서 권리가 인정이 잘 안 된, 그것이 되게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관적인 사례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피카소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력 때문이다 라는 근거로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권리를 인정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인정 안 해준 사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논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서론 같은 경우에 그냥 멋들어진 말이나 충분히 논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는 주장으로, 논증하는, 검증 가능한 주장으로 항상 선언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어떤 글 중에 하나의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는 무엇이 중요시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서 창의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이미 나가고 있죠.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한 논증이 보니까 어떤 제시를 해요? 교육부가 2022년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의성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 결과, 그러니까 창의성이 결국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논증적으로 보면 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교육부가 뭔가를 제시했다는 게 논증의 근거가 되는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면 바로 근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탄탄한 주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또는 이런 논증을 하지 않으려면 좀 정확하게 2002년 교육과정까지 나와 있을 정도면 이거는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게 분명하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교육에서 중요시할 만한 것에 대한 리스트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증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걸 뭐 연역 추론으로 볼 수도 있고 귀납 추론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더 연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문 전제를 확실하게 강화시켜 주거나 귀납을 사용했다고 본다면 그것이 뭐 다른 사례는 더 볼 것도 없이 바로 중요한 교육사항을 진술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기술을 함으로써 내가 왜 하필 교육부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런 필연적인 이유들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클래스 과제에 대해서 직접 수업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